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도도한 창 언더스탠딩입니다. 오늘은 미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갑자기 밝혀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미국 정치 전공하시는 분을 급히 좀 섭외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님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뉴스도 아셨죠? 예, 뭐 정신이 없네요. 세상 돌아가는 게. 예. 교수님한테는 보통 사전에 좀 보통 한 하루 정도 먼저 전화를 하곤 하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바이든이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이번에는 너무 바빴던 모양인지라 교수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니타 힐이란 분이 화내시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바이든의 이제 최측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서로 간에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측근 중에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니타 힐이라고 이 선임 보좌관, 선임 특보 같은 역할로 크게 활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뉴스를 보고 알았대요. 아, 그러니까 트윗을 보고서. 예. 그럼 누구한테 또 얘기 안 하고 그냥 발표 트윗을 올려버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 정도만 알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니타 전 그분이 못 들었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은 트윗 올리기 전에 얘기한 사람은 정말 그거는 론 클라인도 아닐 테고 뭐 부인 정도 아닐까? 부인 정도? 물론 나중에 다시 회고록이 나봐야 알겠지만요. 네. 근데 제 이름을 얘기하시면 그 아니타 더니 기분이 안 좋죠. 네. 진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혹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올린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이런 거 올렸단 말이야? 아니 사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 3프로에 나와서 바이든 MBTI에 대해서 짧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보기에는 되게 교장 선생님 같고 신중하고 되게 점잖고 그렇잖아요. 천상 I고 T죠. 예. 근데 되게 사람이 격정적이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한 게 FP구나. 예, 반면에 오바마는 애늙은이. 오바마는 젊은데 굉장히 이렇게 노인처럼 숙고하고 신중하고 현자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바이든이 말씀처럼 좀 즉흥성이 있어서 좀 즉흥적으로 올렸을 수도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가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외신 같은 데는 이제 주말에 뭐 이렇게 선거자금 부진이나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거를 참고했을 것이다라는 추측 보도 같은 것들은 좀 있더라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종적으로 트윗을 올리기 전에 누구한테 전화했느냐. 이거는 이제 회고록이 나봐야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오바마가 아무리 압박해도 안 되니까 직접 전화하지 않았겠느냐. 오바마가? 그 정도의 어떤 저마다의 가설이 있는 거죠. 근데 백 기자님 말씀처럼 이미 이미 그 티핑 포인트는 이미 넘어섰죠. 왜냐하면 그 트윗을 올리기 전에 본인이 정말 믿던 사람들, 정말 본인을 영구적으로 지지할 것만 같았던 그런 주변인들이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지도부, 하킴 제프리, 하원 지도자, 그 다음에 상원 지도자, 전 지도자였던 낸시 펠로시, 현 지도자인 찰스 슈머. 특히 찰스 슈머 같은 사람은 바이든과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펠로시 여사는 사실은 바이든 입장에선 조금 주저하죠. 왜냐하면 펠로시 여사는 이런 비유, 벨벳의 그러나 손은 이제 강철, 벨벳이란 부드러운 걸로 둘러싼 강철. 그러니까 냉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죠. 펠로시는 오직 유일한 목적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펠로시는 돌아설 수 있는데 슈머라든지 다른 분들까지 돌아서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클라이번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블록에 말하자면 상당한 권위 있는 지도자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이든이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한테 결정적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이분을 지켜준 방화벽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클라이번이 그래도 우리가 바이든을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 하나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방어벽이 굳건하게 세워졌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열정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했고 그 클라이번이 가상의 상황을 빙자해서 뭐 바이든이 만약 난 바이든을 지지하지만 바이든이 만약 없는 상황이 된다면 카멜라 해리스가 우리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애둘러 말했군요. 애둘러 말했죠. 그래서 주변에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참모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론 클라인이나 가까운 참모들이 좀 비공개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바이든이 지키긴 어렵죠. 참모들도 흔들리는데. 끝까지 버텼으면 바이든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이죠. 만에 하나 대선에서 패배했을 경우 트럼프에게 넘겨줬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트럼프는 말하자면 히틀러에 비유되는 사람이거든요. 파시즘이거든요. 근데 파시즘이 미국에 한 번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파시즘이 그야말로 재선까지 2016년에 이어서 그리고 지금의 파시즘은 2016년에 아마추어 트럼프와 다르잖아요. 지금은 트럼프 2.0 고도로 진화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야말로 이 암살 기도 정국이라는 그런 끔찍한 그런 비극이 발생한 후에 본인의 스타일을 반을 바꿔서 전당대회에서 통합의 지도자로 나왔잖아요. 반만 바꿨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와 통합 이건 정말 물과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트럼프는 진화한 거죠. 2016년 같으면 변함없이 분열자일 텐데 지금은 좀 더 진화해서 통합을 외치기는 하니까 전당대회에서 반은 외쳤거든요. 또 반은 역시 본인 스타일로 돌아왔지만 그 반이 달라진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도 달라졌고 해서 만약 본인이 바이든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역사책에 미국을 전체주의적인 스타일을 가진 리더에게 스스로 넘겨준 지도자 이걸로 기록된다라는 건 이건 끔찍한 거죠. 이게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그거야 다른 문제인데 대선 하기 전에 당연히 지지율 차이는 날 거 아니겠어요? 공화당이 앞서든 민주당이 앞서든 역대 계속. 그럼 지지율이 뒤진 쪽은 항상 이렇게 후보 교체를 당했냐 하면 그건 아니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뭐 지지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미국의 최근의 현대의 대선은 그야말로 뭐 1% 2% 차이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져봐야 그렇죠. 사실은 오바마도요. 지금은 우리가 그 약간의 좀 원래 기억이라는 건 약간 각색되고 각색되잖아요. 미화되기 마련이죠. 오바마 재선이요. 처음에는 엄청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계속 뒤지다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게 뭐 낙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발판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오바마 재선에 실패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고요. 빌 클린턴 선거의 신. 빌 클린턴도 92년 당선된 이후에 95년 초기까지는 반드시 진다라는 게 민주당의 상당한 그 어떤 그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어로 back from death, 기사 회생.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온 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는 그 클린턴, 오바마 다른 거죠. 재선에서는. 그런데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바이든은 저도 너무 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때보다 더 뒤져요? 훨씬 뒤지죠. 왜냐하면 그 스윙 스테이트,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서 뒤지는 건 오케이. 그런데 심지어 버지니아라든지 본인이 여유 있게 이긴 곳에서도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한 2% 3% 정도밖에 못 이기는. 그래서 한국에 그 일부 커멘테이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던데 블루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데서 소위 블루월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방화벽. 예.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 방화벽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뭐 선거인단은 쉽게 다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여전히 이 블루월이 있는 한 블루월 하나 정도에서 조금 이렇게 한 3개 중에서 뭐 하나 정도 뒤지는 건 오케이. 왜냐하면 선거가 근접해 가면 예. 결국 낙태나 이런 이슈로 민주당이 결집할 거니까. 그래도 트럼프는 못 찍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뭐 블루월이 있는데 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블루월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뭘 모르시냐면요. 그 옛날 얘기고요. 지금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러니까 해리스에게 넘기기 직전에 민주당 일부 인사이더들의 최대 고민은 예. 블루월을 지키는 게 고민이 아니에요. 예. 블루월뿐 아니라 뭐 아리조나, 그 다음에 뉴멕시코, 예. 져선 안 되는 뉴멕시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방금 말한 버지니아, 여유 있게 낙승한 버지니아까지도 뭐 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접전을 펼칠 것이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접전을 펼친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최소한 지지 않기 위해서 선거 자금과 후보의 유세를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후보는 아바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손오공처럼. 그러면 후보가 뉴멕시코에서를 지키려고 버지니아를 지키려고 거기 가서 유세를 한번 하면 정작 블루월에서 다른 곳에서 못하죠. 구멍이 나는. 못하죠. 그럼 이대로 투표가 진행됐으면 민주당 역사상 이례적인 대패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의외로 그래도 그렇게 뒤지는 건 아니야라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아니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초반서부터 예. 뭐 제가 어느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선 초반서부터 극히 소수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내에. 어떤 소수파냐면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다.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 라는 걸 일찍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바이든도 신경 쓰인다고 몇 번 얘기한 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3프로 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강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연적으로 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이든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확률이잖아요. 예. 확률.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확률로 항상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건 냉정한 거죠. 냉정하죠. 그래서 확률로 봤을 때는 이번 대선은 크게 대패할 가능성이 높은 대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 대선의 묘한 특징인 전체 득표율은 비슷비슷해도 전 그 주에서 다 질 수도 있는 이론적으로. 이제 그런 거가 작용하다 보니 선거인단에서는 큰 격차 났을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큰 격차가 나서 심지어 뭐 뉴멕시코 이런 데서도 진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얘기 드렸던, 그러니까 계속 공화당이 승리할 것 같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시대 정신.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 한국 대선이나 미국 대선이나. 근데 카멜라 해리스 뭐 나중에 혹시 그 물으시면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카멜라 해리스도 어쩔 수 없는 게 시대 정신에서 카멜라 해리스도 불리합니다.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바로 법과 질서, 로앤 오더의 대선이에요. 이번엔 예. 법과 정의 질서가 왜 시대 정신이 됐고 왜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보셨어요? 어떤 단서로?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 게요. 공화당의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뉴욕타임즈라는 데가 민주당 성향의 리버럴 매체이지만 어쩌다 한 번씩 굉장히 뛰어난 보수적인 사람들의 칼럼이나 이런 걸 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데 공화당의 여론조사가 중에서 뛰어난 노회한 여론조사가가 자기네들이 흔히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반대편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바이든을 꺾을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던 걸 거기에 그 비밀을 거기다가 노출한 적이 있었어요. 네. 민주당 전략가들이 왜 그걸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해보니까 심지어 트럼프를 질서의 후보다. 트럼프랑 질서 이게 연관이 되시나요? 저는 잘 연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선 불복도 언급했던 그래서 문제라고 지적받았던 후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히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이거는 학자가 쓴 표현이니까 제가 인용할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트럼프를 소개할 때 asshole theory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 asshole이라는 게 이게 좀 욕이잖아요. 젠장 뭐. 아주 예를 들어서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 보시면 막 부인 폭행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마초적으로 나쁜 짓 하는 인간들 보면 he's asshole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미국의 탁월한 심리학자가 제가 asshole이라는 욕을 한 거 아닙니다. 그 심리학자가 asshole theory라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체국에서 그다음에 영화관 앞에서 다 줄을 서 있을 때 너무나 태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비집고 들어가서 앞줄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새치기를 설령 하는 상황이 온더라도 쭈삣쭈삣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아파서 병원에 새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굽신 미안. 그렇잖아요. 전혀. 왜냐하면 본인은 태어날 때서부터 남들과 달리 나는 새치기를 할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사유 구조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법과 질서, 나는 법이 적용이 안 돼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2024년의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부활하면 법과 질서를 다시 미국을 질서 있는 나라로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저에는 이민 문제,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걸 지금 민주당 현 대통령 바이든이 못 잡고 있다. 못 잡고 있다. 그 질서를. 그렇습니다. 그거 되게 심각한 것 같다. 심각하죠. 카말라 해리스도 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사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는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보세요. 가보시면 뭐 난리라던데요. 진짜? 좀비, 펜타닐 중독된 좀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민주당의 아성인 집토끼인 주에 대해서 이 공화당 주지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인 그 정책을 펼쳤죠. 니네들이 그렇게 이민자들을 좋아해? 니네들이 그렇게 불법 이민자들을 환영해? 니네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 너네 착한 사람이면 그럼 다 니네들이 주에서 수용해 라고 했잖아요. 버스 태워가지고 뉴욕으로 보냈고 네. 마구 보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뉴욕은 진보의 아성이고 뉴요커들, 제가 뉴욕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네. 맨하탄에서. 뉴요커들이 굉장히 폴리티컬리 소위 코렉트한 말을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우파처럼 보이는 말 한 왕따 됩니다. 제가 우리 딸 그 학부모 회의에 갔는데 학부모 회의가 올해 PTA 미팅이라 그러거든요. 학부모 회의 미팅에서 어느 학부모가 눈치 없이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는 왜 우리 학교에서는 안 하냐. 제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을 때인데 그런 질문했다가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요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렇겠죠. 전체주의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플레지 오브 엘리전스라 그럽니다. 미국판 국기에 대한 맹세죠.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거기서 눈치 없이 어쩜 저런 국수주의적 발언을 할 수 있냐. 제가 왜 이런 학교를 학부모지? 이런 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미국의 특히 보수적 유권자들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서 다시 미국이 좀 법치가 살아있고 불법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고 폴리티컬리 커렉트니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유부단했던 그런 그동안의 역사가 너무 신물이 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이 바이든조차도 나중에 공약을 변경하잖아요. 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노선 이걸로 변경을 했으니까 그 소위 말하는 I told you so 커봐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말은 다 전체주의자 히틀러로 비유하더니 야 왜 니네는 왜 그럼 노선을 바꾸니?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할 말이 있죠.
물론 바이든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는데 그 억울한 걸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고요. 이리저리 좀 궁색한 상황이다 바이든 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대 정신, 폴리티컬리 코렉트니스에 대한 피곤함. 그렇습니다. 이걸 시대 정신으로 보셨군요. 그래서 심지어 해리스도 쉽지 않은 대선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 정신이 도도히 흐르는 한. 물론 여기서 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번 대선이 오직 법과 질서의 대선으로만 규정되는 건 아닙니다. 3프로 TV에서 보다 관심 있는 경제, Is Economy Stupid의 대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제가 스테레오타입을 깨시라고 그것만으로 이번 대선을 설명하면 놓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해리스 부통령도 그럼 결국은 의미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바이든보다는 많이 나아요, 그래도? 많이 나았고요.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어떤 지금 등판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이 자기를 알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전 바이든을 존경합니다. 바이든과 제가 노선이 다른데요. 저는 바이든을 정말 존경하고요. 제가 그래서 아마 옛날에 제 방송을 들으셨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순진할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이든은 인격자고 선한 사람이고 뭐 노선을 떠나서 그래서 저 사람은 바이든이 나중에 사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려놓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아니 권력 게임에 대해서 저렇게 순진할까? 근데 지금 I told you so 아닙니까? 물론 바이든이 압력에 밀려서 사직은 했지만 바이든만한 인격이니까 이 시점에 내려놓지. 그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안 내려놔요. 왜냐면 아직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악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나중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백 기자님 얘기랑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는 게 그렇게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한 3개월 전에 내려놨어야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예비 경선에서 정말 탁월한 후보들 간에 멋진 경쟁이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 민주당 컨벤션 효과도 좀 있고 붐이 불었을 텐데 지금은 해리스냐 아니냐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전략가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한국의 대선에도 관여했었고 전략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편인데요. 제가 지금 미국 민주당 전략가라면 카밀라 해리스로 그냥 가자. 아니다. 남은 짧은 시간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그냥 오픈 컨벤션. 그러니까 소위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니 프라이머리라 그럽니다. 작은 경선에서 그래도 가보자. 라는 두 가지 입장이 지금 아직까지 대립되고 있는데 작은 경선이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후보들 놓고 표대결 해보는 거예요? 한 4명, 5명 놓고 카밀라 해리스 포함해서 카밀라 해리스만큼이나 유력한 후보군이 몇 있거든요. 그래서 카밀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유세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거저로 가는 건데 그 주에서 나온 후보라는 건 별로 이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시간에서 나온 후보, 펜실반에서 나온 후보는 펜실베니아 결정적인 블루월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후보들이 카밀라 해리스랑 경쟁해서 혹시 만에 하나 펜실베니아 주지사 출신인 샤피로가 지금 미국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모를 거예요. 근데 만약 카밀라 해리스랑 대립하다가 역동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해요. 그래서 만약 샤피로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요. 이겨요. 그러면 이번 대선은 그 과정이 드라마니까 민주당이 이기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를 거저 먹는데요. 그냥 이기죠. 근데 그게 오바마 정도 되니까 가능했지 아무나 오바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니 프라이머리라는 게 그렇게 소설 같은 스토리가 되면 좋은데 지금까지 얼마 시간도 안 남았는데 소설 같은 스토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잡음만 생길 수 있구나. 잡음 생기고 괜히 서로 간에 노선 경쟁하다가 민주당의 안 그래도 취약한 약점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문제 둘러싸고 누가 과격한 발언을 한다든지. 네. 지금 우리나라 그 당처럼 그런 거죠. 그야말로 냉정하게 그냥 상대가 뭐라 그러건
네. 냉정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네, 예. 괜히 말려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생각이 있겠죠. 모르죠. 저보다 IQ가 높으신 분이니까 훨씬 네. 더 고도의 예. 전략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보통 정치 캠페인을 할 때 그 정도 앞서면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왜 트럼프가 계속 앞서니까 나중에 바이든 공격 안 하고 바이든이 디베이트에서 그 엄청난 참사를 기록한 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했죠? 거의 멘트 안 했습니다. 그 상대 조롱하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그게 훌륭한 후보죠. 그래서 미니 프라이머리 이것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제임스 카빌 그 Is Economy Stupid로 유명한 예. 그 슬로건을 만들어낸 제임스 카빌은 미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1000배는 더 뛰어난 제임스 카빌이 주장하니까 저도 요거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한 1분 있다가 아니야 위험해. 그러다가 또 1분 있다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미니 지금 할 수 프라이머리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괜히 노이즈가 더 생길까 봐. 근데 노이즈고 뭐고 어차피 이판사판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극적으로 뭔가 하나 포인트가 생기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조용히 가면 뭐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대로 가면 해리스 가지고도 진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봤을 때 바이든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진다. 뭐 나와서 지나 그렇죠. 그냥 예. 지나 지는 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여론조사는 제 기억이 맞다면 CNN 여론조사가 한 5% 정도 바이든이 지는데 해리스는 한 2% 진다. 예. 이런 거였죠. 근데 그래서 그 가설에 입각한 사람들은 프로님처럼 어차피 지는 거 뭐라도 전원 해봐야지. 공격이라도 해야. 예. 그리고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논거에 제 논거를 하나 더 보태자면 예. 카멜라 해리스가요. 들었으면요. 본격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게 바로 이민 문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PC함에 대한 PC함, 이민 문제, 그 다음에 야 너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잖아. 네가 노동자 계급의 애환을 알아? 특히 백인 노동자 계급의 애환을 네가 알아? 라고 하는 것에서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가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 뭐라도 해보는 게 맞고 제임스 카빌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지금은 나이스한 것 같지. 한번 경선에 들었으면 정치인들은 2판 4판이 돼. 그러면 지금은 나이스하게 서로 리스펙하는 것 같지만 프라이머리에서 어쨌든 상대를 공격해야.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압도적 1위잖아요. 예. 바이든이 거기다가 그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했죠. 예. 그러면 해보나 마나한 승부를 하느니 해리스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처만 날 거다. 상처가. 요즘 국민의힘 원내대표 요즘 경선에서 그런 우리 보고 것처럼. 있잖아요. 그럼 그거 나중에 수습할 시간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면 트럼프는 캠페인 안 해도 된다.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은 더 저는 그러니까 미니 프라이머리 쪽으로 조금 더 저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 말은 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생각하는 예. 거군요. 저는 카멜라 해리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 캠프 입장의 가운데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제3의 길. 어떤 입장이냐면 미니 프라이머리를 한다. 다만 하는데 이미 카멜라 해리스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게 한국말로 그러니까 빅샷들을 거물들이 이미 거의 다 승인해서 뭐 나와 봐야 네. 어차피 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민주적인 모양새.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뭔가 경쟁이 되고 디베이트하는 모양새를 대지만 안전하게 분열 없이 이기는. 요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이든 진영이 상당히 세심하게 출구 전략을 고민한 흔적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이든이 트위터에 올리자마자 어떻게 됐죠? 세상에 클린턴 부부가 얼른 해리스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그 프로세스를 관리한 출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잡음 내지 마라. 다음은 해리스다. 그렇죠. 그걸 시그널을 왜냐하면 거다. 클린턴 가문은 민주당에서 가장 최대 주주 중에 하나거든요. 오바마 가문과 클린턴 가문은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시그널을 간접적으로 얘들아 그 뭐 미니 프라이머를 하든 뭘 하든 우리 후보는 해리스야. 라고 하면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어떤 강력한 주자가 그걸 어기고 여기에 흠집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해리스가 갖고 있는 단점은 뭐예요? 바이든은 없었는데 해리스는 있는 단점. 첫째가 바로 바이든의 최대의 강점이 해리스의 최대 약점입니다.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과의 정서적 일체감이 바이든이 그것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던 결정적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백인 노동자 계급을 누가 전취하느냐의 시대잖아요. 예. 지금은 트럼프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토론에서 망가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 대선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경쟁력이 있었죠. 지금은 그 경쟁력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뉴욕타임스 조사였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들 사이에서 바이든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한 23% 정도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그러니까 백인이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든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23%인가 뒤져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분류할 때 대졸 조금 이렇게 고학력에 좀 옆이, 좀 뭐 맨하탄에 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절대적 극인 그 민주당 지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유권자 비중이 많은 노동자 계급에서 너무 뒤지면 아무리 고학력층에서 이겨봐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덜 져야 돼요. 그런데 2020년에는 덜 졌기 때문에 바이든이 박빙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의 일부 진보적 전략가들이 까먹고 있는 공식이에요. 남의 토끼 잡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카멜라 해리스 진영도 아마 이거를 안이하게 생각할 텐데요. 제가 카멜라 해리스 진영이라면 이번 대선의 핵심은 워킹 클래스를 가져오는 거다. 근데 너는 워킹 클래스를 가져올 만한 매력이 별로 없다. 바이든은 그 매력이 뭐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집안도 중산층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 외에 집안의 가세가 좀 기울어졌고 고생 많이 했다 이거죠? 고생 많이 했고 바이든은.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좀 백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러니까 소위 제가 항상 하는 비유로 미국의 대선은 한국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데 미국의 대선의 핵심을 쉽게 얘기하면요. 누구를 나의 가정집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인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가장 미국 역사상 가장 준비된 대통령, 저는 그중에 탑 5 중에 하나로 엘고 힐러리 클린턴을 꼽습니다. 이프로님 KTX 타고 부산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엘고 기후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아니요, 안 듣고 싶죠. 듣기 싫잖아요. 힐러리 여사한테 꼭 강의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좀 유재석 같은 분이랑 편하게 여행 가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게 미국 대선에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근감 있는 후보가 강점이 강하군요. 예. 그래서 과연 애리조나, 뉴올리안스 이런 데에 어느 호프집에 들어갔어요. 옛날에 그 쿠엔 타란티노 감독의 그 킬빌 이런 거 보면은 그 약간 남부 이런데 그 호프집 거기에 이제 이 우마 서먼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딱 들어섰을 때 거기서 있는 백인들이 바이든을 봤을 때, 카멜라 해리스를 봤을 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래서 해리스는 그만큼도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바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치명적 약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거를 보완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래서 온건한 공화당원, 백인 노동자, 온건한 공화당원들에게 카멜라 해리스가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을까.
그 점에서 메시지를 잘 구성하고 그에 부각되는 슬로건과 정책을 내세우면 해리스 이깁니다. 근데 그냥 그 부통령 시절처럼 혹은 대선 시절처럼 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적당한 슬로건이 좀 있을까요? 좀 오바마 흉내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오바마는 기억하시겠지만 뭐 비록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지만 수많은 백인 노동자들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기기 힘든 주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피시함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에이시안이든 그리고 그 전형적인 백인 주류이든 미국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남편은 주이시잖아요. 남편은 주이시고 그 다음에 검사 시절에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검찰총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고 범죄에 대해서 강경함 태도를 취했고 예. 물론 초반에는 약간 안 그랬지만 그러면 이제 백인들 입장에서는 수용할 만한 사람이죠. 그래 저 사람은 비록 부통령 시절에는 뭐 이상한 뭐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 생각해 보니까 검찰총장 출신인데 예, 뭐 검찰총장이라는 그 개념이 한국도 그렇지만 법과 질서를 잘 지킬 것 같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한테 그렇게 관용만 베풀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강점을 잘 재구성하면 그리고 백인 노동자들이 가지는 경제에 대한 그 애환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 좋은 아젠다를 내고 슬로건을 낸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미국을 다시 통합하겠다. 단지 에이지안,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후보가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낙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좀 이해하면서도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전략적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당의 전략가가 약간 시니컬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카밀라 해리스가 할 일이 있다. 바이든의 참모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근처에 못 오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바이든의 참모들은 지금 오늘날 이 왜 바이든이 뒤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시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민주당의 진보적 후보가 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낙태와 관한 이슈가 되게 뜨거운 것 같던데 예. 우리나라는 그 이슈는 이슈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국의 진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당신 진보야 보수야 할 때 우리는 분단 국가니까 네. 북한 문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평화적 접근이냐 강압이냐. 그다음엔 종부세. 그렇죠. 그다음 종부세. 근데 종부세는 요즘에 조금 달라졌죠. 네. 민주당이 전향적 태도를 지금 취하니까. 네. 어쨌든 계급 불평등, 종부세, 그다음에 이제 분단. 미국은 절대적으로 낙태입니다. 대대로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카밀라 해리스한테 희망을 품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캐톨릭이시잖아요. 따라서 낙태에 대해서 가능하면 안 하면 좋지만 뭐 각자 결정해야지 뭐 이런 뉘앙스였겠죠. 그래서 네. 나중에 모호하게 입장을 바꿉니다. 원래는 낙태 반대였다가. 그래서 정치가시니까. 예. 하지만 민주당의 집토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더구나 지금의 그 대법원 구성이 6대3으로 절대적 보수 우위가 있고 네. 로비 웨이드라고 하는 이 법안이 철폐됐고 주 차원에 맡겨놓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 차원에 맡겨놓는다라는 게 그냥 언뜻 들으면 그래 뭐 주 차원에서 결정하면 되지. 근데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아주 극우적인 주지사가 있는 주 여기서는 여성들에 대한 낙태에 대한 그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보수적 입장으로 지금 선회했잖아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부유한 여피 집안의 여성들이라면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몇백 달러 들어서 비행기 타고 다른 주에 가면 그것도 괴롭지만 저소득층 여성들은 그 끔찍한 상황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른 주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의사들은 낙태 시술했다가 갑자기 형사 소송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봉건적 사회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카밀라 해리스는 이 낙태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시절서부터 예.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찬성, 허용. 예.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주 카밀라 해리스가 스타가 되는 결정적 전기 중에 하나가 캐베너라고 하는 대법관, 보수적 대법관, 예. 인준된 예. 그 대법관이 논란이 됐던 게 대학생 시절에 그 마초적인 그 아주 나쁜 인간들의 그 이상한 그 당시 시절에 행동하는 게 있었습니다. 술 처먹고 예. 그 뭐 옆에 동료 여성 막 그 치근댔었던 모양이에요. 치근댔거리는 걸 넘어서서 막 취하게 만들어서 성폭력, 예. 강간. 그래서 그 혐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여성이 실제 그 부분을 증언했잖아요. 예. 근데 뭐 이 친구는 난 몰라.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당시 증거를 지금 어떻게 찾습니까? 그럴 때 청문회장에서 인준 청문회장에서 그 당시 상원 의원인 카밀라 해리스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검찰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취조. 그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캐베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 기억에 남자들의 몸을 통제하는 정부의 법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뭐랄까 아주 뛰어난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예. 뭐냐면은 여성의 몸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게 보수의 낙태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 그러니까 어떤 논리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의 몸은 그 여성의 것인데, 컨트롤. 예, 그걸 왜 정부가 니네가 통제하니?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남자들이 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있니? 너의 몸에 대해서 그거인 그런 거죠. 질문. 아주 레토릭에서 뛰어난 레토릭을 구사한 거예요. 근데 캐베너가 취조를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이렇게 레토릭을 맞받아치질 못하고 글쎄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은데라는 멍청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해리스의 덧에 빠진 거죠. 그걸로 해리스는 역시 민주당에서 저런 극단적인 인간들을 잡을 수 있는 건 우리 해리스야 라고 스타가 됐군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많은 빌 클린턴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난번 토론을 보셨으면 예. 한 5분 만에 민주당의 집토끼들은 방송을 접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그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렬한 사이다성 반박을 못 했잖아요. 근데 해리스가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자, 이제 기다려라. 이제 트럼프를 상대로 엄청난 그 아주 촌철살인의 레토릭으로 트럼프를 완전히 KO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리가 있는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로 한번 잠깐 KO 됐었잖아요. 그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흑백 통합버스, 그 흑백 통합버스 분리됐던 것을 통합하는 것이 인종적으로 진보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남부 민주당 의원들이랑 친해요. 거기 이제 인종주의자들이 많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백인 출신이니까 그렇게 인종적으로 진보적이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흑백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약간 낙태와 비슷한 얘기인데 논리가 야 정부가 그것까지 관여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학교 보내는 건 이건 개인의 선택인데 네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 그건 결국은 섞으라는 그거는 KK단이나 인종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공격한 거죠. 즉 왜냐하면 카밀라 해리스가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에는 그런 통합버스에 안 탔는데 나중에는 그 통합버스에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 나는 그 버스에서 탔던 그 소녀이거든. 네. 그거 하나로 바이든은 완전히 그날 추락했고 그걸로 이제 해리스는 스타가 됐죠. 물론 스타가 돼서 이후에 얼마 못 버텼지만. 근데 선거 구도상 해리스의 그런 그 노골적으로 PC함에 대해서 환호성을 올릴 만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트럼프는 안 찍을 분들일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게 이제 민주당의 공식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빨간불이 켜진 게 젊은 층, 여성, 예. 젊은 층과 여성 사이에서 기권의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꽤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게 됐다. 이제 젊은 층이 기권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놀라운 정도로 결집할 것이다. 중간 선거 때는 결집하거든요. 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총선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실질적으로 이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선도 이기겠구나. 라는 희망의 파란불이 켜진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런 점에선 승부가 박빙으로 갈 거다. 라는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워킹 클래스. 특히 백인 워킹 클래스. 여기서 그래도 덜 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성이 결집한들 젊은 층이 다시 환호성을 지른들 그래도 위험하다라는 게 제 주장인데 지금 민주당 전략가들 중에서 저와 같이 주장한 사람들은 아직은 소수입니다. 이야, 그 트럼프의 경쟁력은 그럼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고 그 바람을 탄 것이라고 봐야 되겠나요? 글쎄요, 제가 워낙 트럼프에 대한 조금 비호감이 있어서 그런지 잘 이해했다기보단 그냥 똑같은 시계가 계속 가는데 네. 한 번은 맞잖아요. 그때 거기에 트럼프는 서 있었어요? 과거에 트럼프는 후보조차도 안 됐던 조롱받았던 개혁당 후보로 예. 결국은 실패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말하자면 미국의 시대 정신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에 맞춘 거죠. 맞은 거죠. 왜냐하면 팻 뷰캐넌이나 네. 과거에 트럼프랑 똑같이 주장했던 사람은 공화당에서 후보가 못했어요. 근데 됐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잘 맞췄다기보다 우연히 그 시대 정신과 맞았고 그다음에 뭐 저처럼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은 그것이 맞은 다음부터는 동물적 본능으로 처음에는 멍청했어요. 처음에 전략가들이 고생한 게요. 2010년에 아마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하실 수 있는데요. 얘가 뉴욕에서 유세하려고 그랬어요. 뉴욕은 유세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멍청했어요. 좀. 그런데 나중에 러스트벨트에서 유세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 봐라.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가지는 동물적 본능 그리고 트럼프의 책사들이 뛰어납니다. 특히 2기 트럼프의 책사들이 뛰어나요. 지금 이번 캠페인 예. 책사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책사들이 그 통합 연설 그 전당대회에서 야, 너 옛날식으로 하면 큰일 나. 이제 너는 이제 도전자가 아니야. 너는 미국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위대한 구세주가 됐어. 라고 이제 나르시즘을 살살 자극해가면서 통합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텔레프롬프터 안 보고 얘기할 때는 본색이 드러났지만 그래도 어디예요? 뭐 사람들이 그 긴 그 지루한 인간 수면제 같은 연설 다 끝까지 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통합 그것만 가지고도 광고 정치 광고 찍으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화는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시대 정신은 트럼프한테 일부 더 가 있습니다. 그게 왜 이프로님 말씀하신 글로벌하게 그렇잖아요. 프랑스가 그렇고 독일이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라도 하면 해리스 이외에 다른 분이 부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닫혀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까지 굳이 하루하루가 달라지니까 제가 여기서 성급한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기적이.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그걸 막으려고 온갖 유력 정치가들이 이미 해리스 지지를 너무 일찍 선언해서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쟁자 한두 명 나왔다가 그래서 뭐 미니 프라이머리인 척 하다가 그냥 대관식하는 8월 19일 날 대관식에 가까운 이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 하루하루가 이게 달라져서 왜냐하면 저만큼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전략가 중에 제법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폴리티코나 이런 데서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 건 생각보다 경합주의 정치가들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빨리 선언을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합주 사람들을 가장 피부로 알잖아요. 예, 예. 백인 노동자 계급의 정서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 어때? 하면 그 사람들의 답변이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그 사람 바이든 임기 아니야? 바이든 임기 때 뭐 했는데 똑같이 뭐.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죠. 아주 불편한 진실인데요. 걔 여자잖아. 미국에 여전히 만연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 그게 부인할 수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 그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게 politically correctness죠. 그렇죠. 그렇죠. 궁금한 거 없어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할 때 네. 뭐 지금 벌써 주시장 많이 거기에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미국 어떤 정치 말고 경제적으로 뭐 예상한 대로 흘러갈까요? 뭐 전기차나 뭐 녹색 산업에 대한 그래. 그럼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네. 네. 저도 트럼프 2기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뭐 산업도 예측하고 하는데 트럼프 1기 때 했던 걸 그대로 보고 이렇게 하겠지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1기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재선에 걸림돌이면 안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재선에 도움되면 하는 건데 2기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다릅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걸 잘 모르겠어서 야 1기는 똑같은 트럼프지만 전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프로님 얘기에 더 공감하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에서 1번 제가 강연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1번 트럼프는 항상 달라진다.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신중한 사람은 학자들이 특히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예. 불가피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항상 어드바이스 드리는 건 그건 신중한 태도는 좋다. 단 트럼프한테 적용하지 마시라. 트럼프는 계속 변화하고 뭐 좋게 말하면 진화, 뭐 나쁘게 말하면 변신. 계속 변화하니까. 예.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압니까? 트럼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험에 기초해서 이기를 분석하는 거 반드시 틀린다. 자, 2번. 그리고 이분이 이거는 다른 대통령들과 재선을 한 대통령들과 비슷한 심리인데요. 이제는 역사에 남아야죠. 역사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훨씬 더 자기의 그 정책 공약집에 있는 극우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본다. 라는 오히려? 눈치 안 보고 오히려 예.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다 해본다. 예. 그리고 3번. 그리고 사실상 이 나중에 기소가 될 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소에 대한 조지아나 이런 주 차원에서 예. 그 걱정 때문에 훨씬 더 스펙타클한 걸 해보고 싶어 할 거다. 그게 스펙타클? 바로 김정은. 김정은과의 게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스펙트럴하게. 이번에는 아마 평양 방문할 수 있고요. 워싱턴에 초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예. 지금 이미 한국 그 기자님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가 얼마 전에 유세에서 그랬잖아요. 뭐 그랬다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봐라 내가 있던 친하다. 시절 뭐 핵을 가졌어도 평화롭지 않았냐. 트럼프는 지금 그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꿈꿀 겁니다. 두고 보세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가 스펙터클 한다는 거랑 북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랑 다르죠.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스펙터클로 해서 만족하고 평양에 방문하거나 방문해서 맥도날드 같이 햄버거 같이 김정은이랑 먹는 걸로 충분하고 혹은 심지어 더 과장하자면 ICBM 중에서 한두 개 뭐 그 반입 쇼 이거 정도로 만족할 테고 예. 엘브리치 콜비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나 그 핵심 참모들은 훨씬 더 이념주의자들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스펙터클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차이나.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일본, 한국, 호주 여기에 어떤 그 전쟁에서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거거든요. 그 점에서 꼭 트럼프의 스펙터클에 동의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북미 수교의 그 시나리오로까지 갈까?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그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만약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뭐 이건 저의 바이어스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스러운 바이어스일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네.
혹은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된다. 이게 이제 레리 서머스나 민주당 쪽 경제 석학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주장을 꼭 믿을 수가 없는 게 레리 서머스가 엄청 틀렸어요. 그 경착륙 한다 그랬다가 완전 망신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민주당스러운 바이어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도 이긴을 이렇게 경제를 지금 정말 왜 오건영 팀장님 팬인데 오건영 팀장님이 아주 좁은 길에 그 주차하는 그 예술적 주차 비유 들어서 네. 정말 이건 예술적으로 연착륙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살짝만 삐끗해도 이게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만약 경제를 폭망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한테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다음에 그때 민주당이 저는 어쩌면 북미 수교까지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문제 닉슨이 시작했지만 누가 풀었죠? WTO 가입 누가 풀었죠? 빌 클린턴이 풀었어요. 베트남 문제 누가 풀었죠? 공화당이 풀지 않았어요. 빌 클린턴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쿠바 문제 누가 풀었죠? 쿠바와의 미국의 관계 개선 오바마가 풀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다시 돌렸지만 그런 거죠. 전 그래서 그러나 이제 트럼프 임기라는 게 럭비공이니까 저도 함부로 예측은 못하는 거니까 그 스펙터클이 뭐 상당히 가면 그럼 뭐 연락사무소까지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연락사무소까지 가는 게 어디예요? 네. 그래서 결국 제 얘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IRA 예측하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하고는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트럼프는. 그거는 그렇죠. 중국하고는 진짜 안 될까요? 그것도 트럼프와 참모들의 생각이 갈립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본인의 나르시즘이 있어서 본인이면 시진핑과도 관계 얘기할 수 있고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세에서 그랬잖아요. 시진핑한테서 뷰티풀 뭐 레터가 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네타냐후든 본인은 다 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당선되면 처음엔 거래를 시도할 겁니다.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 하면은 중국 때리기로 기억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시진핑과 상당히 많은 거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뭐 감히 제가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진핑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중국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쪽에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미국을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그 당시 중국 전문가들이 트럼프를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당시 중국 전문가였으면요. 엄청난 걸 트럼프한테 안겨줬을 겁니다. 그러면 매쉬 포틴저와 같은 강경한 중국 봉쇄론자들이 펼칠 입지가 적었고요. 그러면 트럼프를 요리해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후진타오 시절서부터 어떻게 했죠? 미국은 퇴조하는 나라다. 미국 퇴조론, 제가 강연에서 그랬잖아요. 미국 퇴조하지 않는다 당분간. 미국 퇴조론을 믿었던 나이브한 진보적인 석학들이 결국 틀렸잖아요. 중국의 공산당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적당히 요리하면 이길 수 있고 바이든을 요리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랬다가 지금 트럼프가 돼도 고생, 바이든이 돼도 고생하는 세상이 됐죠. 시진핑 입장에서. 그렇죠. 누가 돼도 중국 때리기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일시적 거래는 하겠지만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의 그 트럼프 이기는요. 매쉬 포틴저보다 더 강경한 사람들이 입각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 기자님들 이제 주목하는 엘브리치 콜비.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분 책 최근에 한국에 번역이 됐거든요. 이분은 트럼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철저한 자기의 전략적 사고 속에서 한 수 한 수 두는 고수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트럼프 이기는 채워질 겁니다. 굉장히 스케어리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 그 커멘테이터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동안 제가 소수였다가 네. 뭐 당연히 바이든이 이기는 것처럼 했다가 요즘에는 약간 분위기가 트럼프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하시다가 바이든 네. 이제 교체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대선은요 몰라요. 너무 그렇게 일찍 그렇게 예측하시면 안 된다.
뭐 해리스가 이길 수 있고 또 그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 끝까지 그날 그 다음 날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너희가 미국을 뭘 알아? 아니 제가 이프로님이 아까 도도함에 맞춰서 감히 좀 네, 해봤는데. 맞습니다. 네, 저도 아유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먹고 sab니다라는 그런 입에 발린 표현을 저는 PC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얻는 게 있으니까 보시는 거고 저희도 여러분들로부터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고. 네. 그러나 취향들이 서로 독특하다 보니 여러분들은 언더스탠딩 아니면 이런 거 들을 때가 쉽지 않고 저희도 솔직히 여러분들 아니면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모여 계실 만한 분들은 어디도 없을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오래오래 잘 지내봐요 우리 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병준 교수님 다음번에는 그 피터 틸을 중심으로 한 그 미국의 공화당 부통령 근데 아마 후보. 한국의 피터 틸에 대해서 저보다 100배는 더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아마 숨은 제야의 고수들이 계실 겁니다. 피터 틸과 그의 사업 뭐 일론 머스크 또 그 중에 하나의 멤버였는데 뭐 그것도 그러지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가면 어떻게 튈지는 예. 한번 또 청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